네, 조국 민정수석 최근에 소셜미디어 연일 대일 강공 모드의 글을 올리고 있죠. 두 분 각각 뭐 인상 깊게 접한 글이 뭔지 먼저 어느 분부터 한번.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 18일에 조국 수석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을 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게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갈래를 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진보냐 보수냐 좌나 우냐 이것과 애국과 이적을 대립시킨 데에는 진보 대 보수, 좌와 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구도상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가치 판단의 문제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박아버린 이런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애국이냐 이적이냐는 그러니까 이 이분법 구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저는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청와대 수석이라는 점에서 적격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발화자의 어떤 적격성의 문제. 과연 청와대 수석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권력의 심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선과 악을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따질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절한 발언인가는 좀 그 문제 좀 이따 한번 이어가 보고 이 수석께서는. 예, 저는 그 21일 날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뭐 요새 젊은 이 분들의 표현을 따르면 자폭도 이런 자폭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데요. 정말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께서 동상 아래로 뛰어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만. 우리 이순신 장군, 뭐 서희 장군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치밀한 준비와 심지어 선조가 그 정유재란 당시에 그 갓도 대군이 바다를 건너오니까 공격하라 하는 그 칙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거부했잖아요. 자기의 자의주적 판단으로. 그것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이제 저희까지 하셨죠. 그 백의종군까지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평소에 준비하고 대통령에 훨씬 준한다고 할 수 있는 임금의 영까지도 거부하는 이런 준비와 자신감이 있는 그런 대응이 지금 과연 이루어졌었나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죠. 이종걸 수석께서는 그러니까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의 적절성을 평가를 하셨는데 화전 서희라고 해서 외교로 문제를 풀었고 이순신 장군을 정면으로 든가 대결을 하면서 무찔렀던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발언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만 제가 기왕 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서희 장군의 그 뛰어난 외교술로 강동 육주를 돌려받은 거는 정말로 우리 외교사의 큰 업적이죠. 근데 바로 좋은 말씀처럼 화전 그러니까 이미 8개월 전에 그 이전부터도 또 상당히 많은 워닝 사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뭐 바로 임진왜란 때 오키나와나 그 대마도에서 일본이 지금 침략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 근데 그런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하자면 저희가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8개월을 허송세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화전 양면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는 것인데 그거를 또 더구나 무슨 뭐 토착 외군이 반일이니 친일이냐는 프레임으로 말하자면 규정하는 거는 그건 좀 이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8개월 동안 허송세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어떤 공식 무대에서 펼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물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죠. 교섭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떤 뭐 준비가 소홀했다, 손 놓고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정한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첫 번째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재인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점, 왜 못했느냐라는 결과론적인 평가를 하면은 이 메타적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 최고 어떤 그 신급인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부는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가용할 수 있는 외교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 측면에서 사실은 평가는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일본어 그러니까 그 타결을 보지 못하니까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너무 뭔가 몰아치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다음에 1+1에 대해서 어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동시에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그런 배상 자금을 쓰자라고 하는 제안도 했지만 거절당했고 자 그렇다면 거절당한 것도 그럼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거절한 일본을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지 문재인 정부를 성토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박정하고 너무나 몰아치는 평가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지만은 초점은 조국수석인데. 네. 그러나 뭐 기왕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00개의 저희가 그 리스트 를 갖고 리스트. 있었는데 네. 롱리스트 그 중에 3개가 정확하게 맞았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그 지금 그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저 총리한테 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야단 맞았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안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자, 저 자꾸 이제 임진왜란 때로 돌아가면 그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 그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냥 그 말씀에 그치고 실제로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당한 것처럼 이번에도 8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다고 하는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막상 딱 닥치고 나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솔직히. 그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즉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주 핵심적인 저 얘기만 하나만 이제 한다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뭐 인정하지 않으면 뭐 반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것은 우리의 사법적 영역 속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정권의 그 행사는 그건 정부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국면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조국 민정수석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든지요. 이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보상 배상 문제까지도 얘기하면서요. 얘기했습니다. 이전 수석께서는 청와대에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자리라는 것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위치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라는 그 역할 인식이 정확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의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 가지 뭐 맡고 있는 뭐 업무를 총괄해서 얘기하면 대통령의 눈과 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정이 돌아가고 여론은 어떻고 지금 공직기강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사법 그 정의 차원에서 어떤 부패가 일어나고 하는 거를 감시하고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대통령께. 그러니까 눈과 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역할이 입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입 역할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대변인부터 지금 관계 수석들이 있잖아요. 다 외교안보 수석, 경제 수석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것까지도 다 나서서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이건 월권이에요.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은 왜 그럴까가 질문이 아니라 왜 청와대는 그런 조국 수석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 청와대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 공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다. SNS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롱리스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책실장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그 뒤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별로 발언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경고가 먹혔고 거기서 이 관리에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왜 유독 조국 수석은 계속 아주 활발한,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표현에서 아주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두고 있는가? 그것이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이라면 사실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해하고 연결하면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조국 수석의 개인적인 어떤 월권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다르게 읽어야 되는 맥락이 있다. 저는 이 점을 그러니까 중시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는 청와대의 섭섭함 내지 분노가 지금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조국 그 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한 시점을 보면 보통 15일 이후, 네. 물론 물론 죽창가가 13일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그 이후가 되는데 제가 이 시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정미경 최고위원은 무슨 그때 이제 그 세월호 발언에 막말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묻혀버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워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베가 싼 그러니까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된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이 도대체 뭡니까? 자, 어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의 어떤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고 같은 날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능한 선조얘기를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는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침략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총질을 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섭섭함을 넘어서 이건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양상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한 일본어판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전의 청와대 협박과는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명조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때 조국 수석이 거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매국적 제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상이 일본이 아니라 국내 정치권과 언론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청와대의 화법이 설명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조가 아니라 주장.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주장. 더 좀 세게 얘기하면 아주 격한 감정의 토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청와대 메시지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표출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개인적 SNS 활동을 통해서 소화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개인 예.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인입니까 사연입니까? 그다음에 그들의 글을 운영하는 게 소셜 미디어 공직 어떻습니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직이고요. 아까도 이제 그 뭐 이제 조국 수석의 심경이랄까, 또 청와대 또 그 분노의 어떤 감정이랄까, 뭐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그 우리 김용갑 그 전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지내셨던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분이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직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제가 그러니까 직접 뭐 그 청와대 출입할 때 뭐 간접적으로 이제 건너들은 얘기지만 1997년 그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저희가 제일 그 핫한 이슈였죠. 당시에 김현철 씨 국정개입농단. 그래서 차남을 구속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주 그 논쟁의 초점이 됐을 때 그 문종수 당시 민정수석이 딱 A4 용지로 정리된 글을 들고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읽고 그거 놓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구속됐어요.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패북수석으로 돌변하더니 그리고 그것까지도 뭐 좋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의 공간이 아닌 것은 뭐 청와대 그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그 박지원 의원도 노상 얘기지만 왜 비서는 입이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참모가 하는 모든 말이 그건 백악관도 똑같아요. 대통령의 의중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아주 매우 이 조심스러운 언어 선택을 하고 언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할 거면은 학교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입장에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런 논란 속에서 그렇다면 왜 계속 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올리는 이유는 이제 바로 그거죠.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대통령이 좀 아까 했던 아니 얘기를 아까 좀 마무리하면은 길게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이제 얘기도 그 할게요. 순서 그래요. 드릴게요. 오래 하셨다 그러면. 왜? 그래요. 아니 오래 한 건 아니고 길게.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하신 데도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뭐냐. 사실은 이건 대통령의 묵인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중이 반영됐다. 그럼요. 노영미 비서실장이 처음에 그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이런 그 SNS 개인 활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한동안 자제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거꾸로 지금 문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거칠은 분노의 표현을 하는 거는 청와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데
뒤에서 조율하고 최후의 방파제로서 말하자면 그 상황을 관리하는 게 청와대와 대통령이지 이 전선에 나서서 더구나 이건 외교 갈등의 최초의 전선에 나서 싸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그러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동기와 심경은 저는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여러 명의 수석이 있고 실장도 있는데 왜 그러면 조국 수석이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조국 수석은 셀럽이에요. 유명인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와 조국 수석이 SNS에 올렸을 때의 파급 양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팩트예요. 훨씬 더 많이 퍼져요. 많이 퍼지는데 조국 수석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한 화법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브리핑이나 설명 쪽 아니라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경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격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책 효과를 누리고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효과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발화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점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이런 게 필요했다라면 그건 사실은 청와대의 수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사실은 커버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다. 제가 이 포인트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가 됐던 게 일본 측이든 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든지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면은 그 민정수석 비서관 안에는 법무비서관도 있죠, 공직비서관도 있잖아요. 그럼 관련 업무란 말이죠. 법제처장도 있고, 그렇죠. 법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민정수석이 이런 거에 관련되는 법의 해석, 협정의 해석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아니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했죠. 지난 20일에 이미 그 관련해서 그 이 대법원 배상 판결의 취지가 뭐고 네.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지 말라. 네네. 이런 어떤 그 이건 말 그대로 설명조의 어떤 내용도 올라갔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대국민 어떤 하나의 설명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 자 여기서 이런 거죠.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조국 수석은 법률학자십니다. 법률학자가 이게 그러면 내란 외환죄로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취지로 그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권력의 심층에 있는 분이 절대적인 성과 악을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면서 규정을 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불러일으킬 것인가의 문제에서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적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 있는가의 문제인데 민정수석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점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 점을 강조를 하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격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도 이분이 그래도 그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신데 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배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내 법적으로 보면 네. 형법 개론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민법 법학 개론에도 네. 분명히 맞아요. 그죠? 불법 행위를 보상하느냐 합법적인 행위지만 그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를 배상하느냐 배상, 예. 합법적인 것을 보상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연원을 따지면 네. 그 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1년 전후 그 예. 질서를 이 정리한 샌프란시스코 네. 강화 조약에서 전순국 쉽게 얘기하면 침략을 당했거나 말하자면 전쟁을 같이 한 나라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형태의 배상이나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말하자면 서로 해석상의 애매한 부분을 남겨놓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뭐 단칼로 무슨 법학 개론책에 나오는 것처럼 잘라가지고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고 이거를 뭐 인정하면 네. 친일이 아니고 반일이고 뭐 이런 식의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조국 교수의 조국 수석의 그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한일 청구협정을 부인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로 만들어진 전후질서체를 다 국제질서에서 부인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일개 법학자가 하면 상관없지만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한 말씀 이동관 드리는데 수석의 그 말씀에 30초만 해주세요. 토를 달 다음 생각과 순서로 한 가지 사실만 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로 다 끝난 얘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 이미 판결까지 내린 걸 가지고 왜 다시 한일 청구권 협정 가서 그게 아니라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우리가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최고신급의 법원에서 내렸으면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법무비서관실에서 의견을 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렇죠. 추론이 있을 수 있었던 얘기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애국하고 이국의 어떤 이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전제를 달았던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네. 전쟁 상황에서는 애국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분법적 볼 수 있는 전제가 깔린 거였다는 걸 좀 보는데 오늘 조국 수석의 역할론에 대해서 먼저 김종배 평론가부터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국 수석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이제 노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걸 여기에 물음표. 네. 이게 다시 말해서 개인 조국, 법률학자 조국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조국 수석이기 때문에, 민정 수석이기 때문에 민정 수석이라는 그 위치를 잊지 마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조국 수석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준 수석 한마디. 예. 요새 그 젊은 사람들 저 말을 인용해서 닭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닭치고 공격한다. 축구할 때는. 네네. 근데 또 학생들은 닭공을 닥치고 공부해라 이렇게 예.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닥치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닭공 말고 닥치고 공부해라. 학교로 빨리 가세요. 예, 두 분 그 정리말 잘 들었습니다. 예,